단순히 중국 기업들이 값싸게 들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기술을 업고 들어오는 게 감지가 되다 보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마이크론은 그 노광 장비를 쓰지 않는 구형 장비인데도 불구하고 삼성이나 하이닉스의 셀 사이즈와 유사하게 패터닝을 하고 있다는 걸 봐서는 같은 용량인데 크기도 같다는 건 미세한 스케치를 해낸다는 거군요. 바짝 따라왔다는 게 놀라운 사실이고 중국이 이렇게 따라온 적은 처음이에요? 최소 4, 5년 이상씩 잊었었는데 최근에 이제 굉장한 속도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수출이 먹여 살리는 나라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요즘 우리나라 수출의 특징은 반도체라고 하는 상품에 대한 의존도가 계속 커지고 있어서 반도체 수출이 잘 되면 우리나라 수출도 잘 되고 또 반대가 되면 항상 그렇지 않아지고 사실상 이 반도체라고 하는 상품이 적어도 요즘은 대한민국의 경제적 운명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리는 이야기는 그동안 그렇게 대한민국을 잘 먹여 살렸던 반도체 산업이 흔들흔들한다 또는 전 세계 반도체 업계가 경랑에 휩쓸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계속 들려서요. 뭐가 문제고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겼고 이거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좀 긴 이야기를 들으려고 합니다. 오늘 모신 분은 SK하이닉스에서 실제로 HBM 사업을 직접 담당하셨던 임원이셨던 분인데요. 지금은 동아대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계십니다. 심대용 동아대 전자공학과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학생들은 언제부터 가르치셨어요? 하이닉스에서는 언제까지 일하셨습니까? 2023년 2월 말까지 SK 하이닉스에 있었고요. 예. 2023년 3월부터 부산의 전력 반도체 이제 고도화 사업을 진행하면서 거기에 좀 기여하고자 대학에서 초청을 받아서 전임 교수로 일을 하게 됐습니다. HBM 담당은 2019년 초까지 했고요. 그때만 해도 제가 2세대와 3세대를 개발해 놨는데 2019년에 갑자기 비트코인이라는 이제 그래픽 카드용으로 그때는 수요가 터지면서 개발했는데 이 수요가 확 죽었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갑자기 또 제가 만들었던 사업부가 해체가 되는 아픔을 겪으면서 그 당시만 해도 메모리 전체 사업의 1%도 안 되다 보니까 HBM 사업을 계속 큰 규모로 하기는 어려우니 차량용 반도체나든지 새로운 걸 좀 하느라고 바뀌었고요. 우연찮게도 제가 회사 나올 때쯤 해서 다시 챗 GPT라는 놀라운 AI 서비스가 이제 글로벌하게 터지면서 하이닉스는 사실 제가 있을 때 빌드 해놨던 생산 캐파가 이제 한 몇 년 동안은 거의 절반도 못 쓰다가 2023년, 24년에 그때부터 풀가동을 할 수 있었고 일부 투자는 했겠지만 기존의 기술과 인프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걸 보고 밖에서 보면서 굉장히 뿌듯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합니다. 그럼 HM 개발은 당시에는 이제 엔비디아의 암호화폐 채굴용 처음에 시작은 그랬습니다. 수요가 커질 것을 예상하고 개발을 하셔서 성공하셨던 거군요. 네. 근데 사실 저는 그때 제가 HBM 사업을 맡다 보니까 엔비디아의 이제 엔지니어 탑 이제 레벨하고 소통을 하면서 그때 저희가 이게 단순히 암호화폐 차별용이 아니라 AI 서비스로 가는 길이다라는 건 저는 그때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응용 어플리케이션이 중요한데 이게 언제쯤 터질 거냐는 사실은 HBM을 개발하는 저 같은 그 당시에는 이미 예상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언젠간 곧 터질 것이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발적인 시장인데 생각보다 빨리 왔군요.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2018년, 19년에 지금 현재 하이닉스가 쓰고 있는 후공정이라든지 또 설계 아키텍처를 다 바꾼 재투자를 굉장히 과감하게 해놨던 요청을 해서 해놨던 게 지금 SK 하이닉스한테는 큰 경쟁력이 된 것 같아서 그렇게 흘러왔군요. 뿌듯합니다. 마침 교수님이 이제 동아대로 자리 옮기고 난 다음부터 약 2년간 하이닉스는 그걸로 아주 떼돈을 벌었습니다. 명절에 좀 그래도 좋은 음식이라도 보내든가요? 회사는 지금 하는 친구들이 잘하고 있고요. 회사 나오면 그런 건 없습니다. 요즘은 우리나라 그 반도체 산업, 업계 용어로는 메모리. 요즘 자꾸 위기론이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어떻게 분석하세요? 당장 지금 현재 위기냐 기회냐를 말하기는 좀 조심스럽지만 현재 메모리가 HBM이라는 고사양의 고부가치 메모리가 시장에서 요구가 많이 되면서 양극화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게 큰
이슈라고 보입니다. 메모리 산업 자체가 양극화가 된다. 예. 그러니까 좋고 비싸고 귀한 메모리와 범용 대중 메모리로 마치 네. 옷 시장도 요즘 그런데 네. 한 벌에 뭐 100만 원 넘는 티셔츠도 있고 만 원에 10장 주는 티셔츠도 있고 특히 요즘에 더 그게 그렇게 분화되고 있어요. 네. 안타까운 것은 PC나 스마트폰의 시장이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해서 많이 정체가 되면서 이쪽 시장의 이제 성장 동력이 많이 약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또 중국에서 저가형 메모리가 지금 개발이 되고 있고요. 예. 이것들이 지금 상당한 시장에 임팩트를 오고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중국 기업들이 값싸게 들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기술을 업고 들어오는 게 요즘 감지가 되다 보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사실은 메모리 반도체는 셀의 크기로 기술력을 가늠하는데 네. 셀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작은 상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게 메모리니까요. 예, 이 셀의 크기가 작을수록 면적에 많은 셀을 넣을 수 있다 보니 이게 이제 기술력의 척도고 성능을 좌우합니다. 미세하게 예. 그러니까 조그맣게 똑같이 생겼는데도 한 녀석의 성능은 굉장히 좋고 예. 한 녀석은 그렇지 않고 네. 겉으로 보기엔 똑같고 예. 생긴 건. 삼성이나 하이닉스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 경쟁사는 이제 마이크론과 중국인데요. 이 두 회사의 제품이 사실은 출시가 되기 전에는 우리가 테크를 이만큼 줄여서 셀 사이즈가 아주 경쟁력 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좀 과장해서 말하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잘 믿지 않았는데 예. 공격적으로 이런 회사들은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삼성이나 SK 하이닉스는 그렇지 않을 거다 이렇게 항상 얘기했다가 최근에 삼성과 하이닉스가 중국의 창신 메모리라는 D램을 만드는 큰 회사에 예. 메모리를 직접 이제 분석을 하는 것들을 이 친구들 한다는 어떻게 이야기를 만드나?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분석조차 안 했던가 예, 봐요. 예, 가치가 없었죠. 근데 중국산 메모리들은. 예, 실제로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마이크론의 경우에는 하이닉스나 삼성이 지금 5세대 1B 나노 테크놀로지를 지금 양산을 하고 있고 예. 6세대 1C 나노 11 나노 테크를 지금 연구 개발해서 올해 양산을 하는 목표로 하고 있는데 예. 우리 두 회사는 EUV라는 최첨단 노광 장비를 쓰고 있습니다. 그 정밀 설계 밑그림 그릴 때 예. 필요하다는. 네. 네. 근데 마이크론은 그 노광 장비를 쓰지 않는 구형 장비인데도 불구하고 삼성이나 하이닉스의 셀 사이즈와 유사하게 지금 패터닝을 하고 있다는 걸 봐서는 같은 용량인데 크기도 같다는 건 예. 미세한 스케치를 해낸다는 거군요. 네, 예. 그래서 굉장히 기술력이 있다는 거를 이제 파악이 됐고요. 마이크로는. 예. 또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고가의 노광 장비, 첨단 노광 장비가 규제가 되다 보니까 마이크론처럼 구형 이제 노광 장비를 쓰지만 예. 그래서 셀 사이즈를 줄이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 보류하고 주변 회로 전체적으로 칩 사이즈를 줄이기 위한 주변 회로 쪽에 집중해서 특히나 중국 정부의 내 보조금을 가지고서 그런 예. 쪽의 기술을 개발하면서 수율 확보에 지금 매진하고 있는 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중국도 어느 순간에는 셀 사이즈가 지금 하이닉스나 삼성처럼 EUV라든지 이런 첨단 노광 장비를 쓰는 시기가 된다면 지금은 미국이 막으니까 못 들어가지만 막으니까 예. 결국 핵심은 또 주변 회로거든요. 주변 회로 쪽이 거의 1에서 2년, 그러니까 1.5년 정도의 갭으로 바짝 따라왔다는 게 놀라운 사실이고 주변 회로라고 하면 셀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 칩 근처에다가 메모리를 갖다 박을 때 그때 연결 부위 예. 그걸 주변부라고 예. 하는군요. 제어하고 동작을 실제로 근데 이 부분이 메모리의 속도와 전력 소모를 결정하는데 최근에 창신 메모리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하이케이 메탈 게이트라는 D램에서는 가장 첨단 주변 회로 공정을 도입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들리는 거 봐서는 예. 이제 거의 한국에 있는 두 대기업을 메모리 기술이 따라왔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굉장히 큰 우려가 됩니다. 메모리 D램은 그 주변 회로까지도 같이 개발해서 사다가 그냥 바로 붙이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파나 봐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셀 자체도 중요하고 주변 회로도 매우 중요하고 네. 셀 실력이 좀 떨어지면 주변 회로에서 복구해서 예. 따라잡을 수도 있고. 예. 이런 중국의 추격세가 너무 만만치가 않아서 범용 메모리 시장에서는 상당한 계속 고생을 하고 예, 있다. 이제- 삼성이건 하이닉스건. 예, 작년에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이쪽 범용 메모리 쪽에서 뭐 그동안 잘하고 있지만 예. 앞으로 이제 상당한 챌린지를 받을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래 한 5년 전이나 1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D램 시장은 그때도 범용 메모리와 이른바 첨단 메모리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예.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양쪽 다 삼성 하이닉스가 시장을 가져갔었던 겁니까? 네. 그리고 첨단 메모리 시장의 비중이 5%가 안 돼서 비싼 거 사가봐야 이제, 네. 이제 요즘 인공지능이나 이런 암호화폐 채굴이 많아져서 예, 그게 HBM이란 커졌군요. 메모리가 기존의 이런 룰을 깼는데요. 음. 그러니까 HBM이 갑자기 이게 이제 수요가 어마어마해지면서 예. D램 전체 비중이 한 40%가 되는 거는 생각을 못했던 생각 못했던 거거든요. 일이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좀 양극화가 됐다고 봅니다. 메모리 회사들이 그동안에는 전통적인 범용 메모리 시장에서 수율을 개선하고 품질을 올리고 한 웨이퍼당 많은 다이를 찍어내서 돈을 버는 사업이었는데 예. 이게 이제 중국과 경쟁을 해야 되는 시대가 왔고요. 중국이 이렇게 따라온 적은 처음이에요? 처음입니다. 한 2년 안팎의 간격이 있는 것 같다고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그전에는 한참 많이 늦었었죠. 최소 뭐 4, 5년 이상씩 늦었었는데 최근에 이제 굉장한 속도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미국이 안 그래도 방해를 좀 하고 있을 텐데도 어째 이렇게 빨리 잘 따라와요? 근데 중국은 사실은 2014년부터 보조금 정책을 시작하면서 반도체 자국화를 위해서 그때부터 엄청난 투자를 좀 돈을 중앙 정부에서 좀 했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 봐도 계속 예. 만들어낼 수 있겠군요. 2014년부터 5년 단위로 좀 1차, 2차 수십조 단위의 돈을 투자를 했고요. 예. 작년엔 드디어 이제 3차는 거의 65조에 가까운 돈을 중앙 정부가 한 3,400억 위안 정도 되는 돈을 첨단 HBM 같은 메모리 개발에 좀 투자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중국의 지금 현재 경쟁력에 큰 기여가 됐다고 저희 반도체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중국 정부가 그렇게 노골적으로 열심히 밀어주지는 않았나 봐요. 그렇죠. 예. 다른 산업도 꽤 있고 한데 예. 이제는 이게 이제 나라 운명을 좌우하는 산업이 되다 보니까 중국도 열심히 밀어주는 모양이네요. HBM은 그래도 중국이 따라오려면 시간이 꽤 걸린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이것도 좀 불안합니까? HBM은 이제 최근에 나온 뉴스들과 또 삼성이나 이제 하이닉스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을 종합해 보면 시장의 초기 단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2세대 HBM2를 작년 말에 이제 양산한다고 얘기했고 지금 3세대를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창신 메모리라는 회사가 혼자는 못 하고요. 이게 후공정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통프 마이크로라는 회사하고 합작해서 예. HBM 제품을 좀 개발하고 있는데요. 셀 자체가 좀 아직 좀 스케일링이 좀 늦고 하다 보니까 한 3년 정도 늦어져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케이 메탈 게이트라는 이게 저전력과 고효율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공정인데 이런 것들이 개발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아직까지는 기술의 차이로 봤을 때는 한 4, 5년, 6년 정도는 차이가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HBM. 예. 특히나 지금 현재 주력 제품들이 4세대, 5세대 HBM3나 3인데 이 제품들은 사실은 HBM만 있는 게 아니고 CPU, GPU, ASIC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들이 개야 되는데 이것들이 지금 중국 내에서 충분히 기술력이 없다 보니까 개발을 하고 싶어도 지금 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예. 2세대, 3세대 제품으로 레가시 제품용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HBM 은 알고 있습니다. 예. 세대라고 하는 건 숫자 높을수록 최신인 거겠죠? 네, 네, 맞습니다. 지금은 HBM은 그럼 몇 세대짜리가 최신입니까? 지금 업계에서? 5세대 제품이 작년에 개발이 완료되고 올해 양산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예. 삼성이나 하이닉스나 예. 이제 조만간 6세대 제품 HBM4. 근데 요거는 또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26년 정도에 이제 아마 시제품이 나오지 그런 않을까 세대군요. 싶습니다. 저도 하도 HBM이 뭐 그거고 삼성은 아직 못 만들고 하이닉스가 그런다고 하도 말들이 많아서 기술 자료들을 좀 본다고 찾아봤더니 아주 뭐 어려운 건 아니더군요. 그 메모리라고 하는 게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니까 우리가 네. 사는 집으로 치면 사람이 이제 잠자는 곳이 집이니까 사람을 데이터라고 치면 이제 방이 많은 그 아파트 같은 거 지으면 되는 건데 많이 넣으려고 하니까 한 층 안에서는 못 살고 그래서 요즘 복층 아파트 가끔 있는데 위층으로 계속 그냥 쌓아 올리는 뭐 그런 기술이더군요. 근데 이 HBM 메모리라는 게 약간 좀 특이합니다. 그냥 단순히 칩을 쌓는 게 아니고 두께를 얇게 해서 여러 칩을 쌓아야지만 엔비디아나 TSMC 공정에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적층 단수가 높아질수록 예. 칩과 칩을 연결하는 후공정에 관련된 기술의 난이도가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근데 이런 기술들이 사실은 금방 되는 게 아니고 상당한 이제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HBM 공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칩에 실리콘 관통 전극이라는 거를
구멍을 뚫고 구리를 채워서 신호를 이제 그 밑에 있는 보내주는. 칩과 연결하는 통로를 만들고요. 복층형 아파트로 예. 가면 1층, 2층 사이 계단이군요. 예. 요거를 그냥 연결만 할 수 없고 이제 이 칩과 칩 사이에 TSV를 접합시키는 이제 범프라고 하는 패키지로 치면 볼인데 이런 볼이 그 사이에 이제 칩과 칩 사이에 들어가는데 요 기술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TSV와 이 TSV를 붙이는. 연결하는 마이크로 범프라고 하는 이건 아직 기술의 성숙도가 아직 높지 않고요. 네. 앞으로 이제 이쪽으로 가긴 할 거지만 지금은 그렇게 못하니까 위아래에다가 볼을 만들고 열과 기계적인 압착을 통해서 붙이는 형태로 하고 있는데 여기가 상당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그냥 용접해서 붙이면 되지 그게 뭐 어려워하는데 미세 영역으로 가니까 예. 그게 야 누구 손으로 용접을 해 이게 실제로 양산을 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얘기가 되는군요. 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단수가 높아질수록 칩이 얇아지고 예. 그 얇은 칩을 이렇게 마이크로 범프로 칩 투 칩으로 연결하다 보니까 일정 이상의 압력이 가해지면 칩이 깨지거나 불량이 발생하는 빈도가 매우 높아서 만드는 과정에서 이걸 이론적으로 해내느냐 못 해내냐의 문제군요. 네, 이게 상당히 어려운 기술이고 또 하나는 칩 설계 아키텍처에도 관련이 있는데 칩 아키텍처라고 하는 것은 이런 TSV가 어떻게 위치하고 있고 마이크로 범프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냐를 말하는 건데요. 예. 이런 것들이 이 전체 후공정을 직접 열과 기계적 압착을 하는데 잘 오거나이즈가 되지 않으면 평형이 깨져 있거나 수평이 안 되거나 하면 이게 이제 큰 문제를 발생하기 때문에 예. 칩 설계부터 TSV, 그다음에 마이크로 범프 접착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공정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기술의 난이도가 높고요. 거기다가 또 고객들은 HBM 메모리에서 열을 고용량과 고대역으로 동작하다 보니 열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예. 이 열이 결국 디바이스 자체의 신뢰성에 큰 문제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기껏 붙여놓은 게 녹는다던가. 예, 메모리 셀은 워낙 열에 취약해서 예. 100도 이상 올라가면 셀 자체 저장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열을 방출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기술인데 그걸 위해서 이제 하이닉스에 있을 때 신호 연결이 아닌 그냥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지만 마이크로 범프와 유사하게 더미 범프를 넣어서 열을 방출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것도 아이디어구나. 예, 추가가 들어가면 열 방출 효과가 되게 좋아지는데 예. 이제 이런 것들이 또 열 접착 공정의 난이도를 올리다 보니까 굉장히 후공정의 변화가 필요하고요. 그 이유 때문에 하이닉스는 일찌감치 기계적인 열 압착 방식에서 벗어나서 예. MR 머프라고 하는 매스 리플로우 몰디드 언더풀이라고 해서 서멀 더미 마이크로 범프까지도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이런 그 본딩 공정을 좀 개발했던 게 양산성도 높아지고 신뢰성도 많이 좋아지면서 이제 대용량의 캐파를 안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죠. 전문가들이 보면 야 우리 이렇게 해서 만들었다 그러면 야 근데 이걸 어떻게 대량 생산해? 이거 원리는 알겠는데 공장에서 이거 안 부러져? 라는 쪽의 반응이 많아요. 아니면 야 너희들이 이거 어떻게 생각했어? 야 진짜 기발하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 라는 반응입니까? 처음에 열 압착 방식은 이제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방식이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해내는 게 문제고. 네, MR 머프라고 하는 공정은 사실 굉장히 획기적인 아이디어였고 하지만 어느 날 우리가 갑자기 생각해낸 게 아니고 그 당시 경쟁사에 대비해서 마이크로 범프의 수가 훨씬 더 많다 보니까 동일한 열 압착 장비로도 하이닉스는 깨지고 이런 문제를 해결할 대체 방안을 찾다가 개발한 이런 기술이었는데 이게 아주 유용하게 다른 곳에 예. 그래서 HBM에 쓰였군요. 예, 단수가 더 높아지더라도 한 번에 접착하는 게 아니고 뭐 몇 개씩 나눠서 접착을 한다든지 후공정 칩 투 칩 접착의 방식의 유연성이 굉장히 많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 하이닉스는 비교적 난이도를 많이 낮추면서 12단 또 16단까지도 지금 출하해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디램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이름만 똑같이 디램이지 회사별로 기능은 결국 같지만 그 기능을 구현하는 데 따른 설계나 이런 거는 다 다르군요. 그렇죠. 니네 아파트는 이렇게 기둥이 이렇게 많아. 우리 아파트 원래 기둥이 이렇게지요. 뭐 장점도 있어. 이게 그래서 예전에는 다 범용 메모리라고 해서 삼성에서 갖다 쓰는 메모리나 뭐 하이닉스나 마이크론 거나 모듈로 사서 사용하면 됐는데 이제 예. HBM은 회사마다
방식이 많이 다르다 보니까 그거에 의해서 성능이 좌우가 되고 예. 근데 HBM 메모리의 고객사는 결국에는 일반 소비자가 아니고 글로벌 플랫폼 회사들입니다. 메타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런 회사들인데 그들이 사가는 인공지능용 반도체에 예. 들어간다는. 예, 예. 이쪽에서는 가장 신뢰성이 우수하고 성능이 가장 좋은 제품을 쓰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AI 서버나 데이터 센터를 한번 갖추게 되면 예. 유지 비용도 만만치 않고 리스크 테이킹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네. 하이닉스 메모리에 작년에 많이 치우쳤던 것들 같습니다. 그렇군요. 듣고 보니 하이닉스가 예전에 초기에 이 HBM을 시작할 때는 이게 시장이 크지가 않았군요. 네, 하이닉스가 1등 회사였다면 안 했을 시장일 수도 있겠네요. 듣다 보니까. 그 의견에 공감합니다. 근데 이제 하이닉스는 잘 아시다시피 항상 패스트 팔로워 전략이다 보니까 예. 1등 기업에서 해줄 수 없는 좀 난이도가 있고 물량은 작지만 고부가 가치 산업을 포기할 수 없는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그 당시 이런 어려운 제품을 요구했을 때 예. SK 하이닉스가 운영의 이슈나 수익성을 따지지 않고 이렇게 뛰어들어서 훌륭한 제품을 만들었던 게 오늘날 성장에 큰 밑바탕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삼성전자도 얼른 그런 거 하이닉스가 잘 만든 거 얼른 따라가라 이런 압력이 이제 국가적 압력이 있는데 52시간만 일해서는 그거 잘 못 따라가는데 그것 좀 풀어주면 안 됩니까? 라는 이야기가 업계에서는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반대하는 분들은 하이닉스도 똑같이 52시간 했는데 하이닉스는 해냈지 않습니까? 왜 핑계를 그런 걸 들어요? 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이거 진짜 필요한 건데 이거 답답하네 이제 이런 반응인 것 같은데 현장에서 직접 연구 개발 해보신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엔지니어들은 사실은 뭐 첨단 제품을 개발하는 엔지니어들은 사명감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예. 그런 규제가 뭐 없으면 더 좋겠지만 예. 그럼 52시간 그냥 빠듯하게 일해도 그래도 뭐 충분합니다. 결국에는 더 중요한 것은 그 엔지니어들의 경험과 노하우들이 아이디어로 구현됐을 때 이게 얼마만큼 지금 메모리의 기존 베이스라인에서 적용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SK 하이닉스가 제가 HBM 개발할 때는 그런 플렉서빌리티가 좀 있다 보니까 그거는 아이디어를 직접 실험을 통해서 생산 라인에서 해본다는 말인데 예, 그게 플렉서빌리티가 있고 없고가 어디서 갈립니까? 기술들을 HBM을 개발하는 사업부에서 제안을 하면 아까 같이 MR머프라든지 이런 특수한 기술들이 기존의 공정을 바꾸는 건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예. 제조 회사들이 예, 워낙 예. 규모의 경제로 커지면서 바꾸기 싫어하는데 이런 공정들의 변화라든지 아이디어들이 잘 이제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데 경험으로는 SK 하이닉스는 그런 부분에서 많이 그 당시 뭐 절박함도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많이 야, 됐던 그거는 게 큰 영향을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거는 돈 좀 버는 회사가 그래 한번 했다가 라인 한번 또 뭐 못하면 할 수 없지 뭐 해보자라고 하기가 쉽지. 야, 이거 멈춰서 이거 했다가 이거 안 나오면 이번 분기 적자인데 괜찮겠어? 라는 게 2등 회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됐대요? HBM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박함이 있고 메인 범용 제품에서 생산량이 좀 적더라도 이런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살아야 된다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예.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HBM을 그 만드는 기술과 관련해서는 이게 잘 연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이 안 나게 만드는 게 요즘 굉장히 중요하다. 워낙 그 첨단 반도체들이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열 빼는 게 제일 큰 기술이라는 얘기도 하던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구조적인 문제와 더불어서 성능 면에서는 스피드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전력 소비가 줄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방열 특성이 좋아야 됩니다. 하나의 서버에 컨트롤러 하나에 HBM이 6개 내지 8개가 들어가다 보니까 예. 개개가 전력 소모가 많으면 발열이 심하고요. 전력 소비로 인해서 나오는 발열을 잘 효과적으로 방출하지 않으면 메모리 자체의 신뢰성이 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프레시라는 이런 셀 자체에 취약한 거를 때문에 메모리에 불량이 유발돼서 시스템 다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한데 칩 하나로 보면 한 3, 4와트 정도의 회사마다 차이가 예. 6개만 붙여도 20와트 정도가 되고요. 이게 이제 여러 개의 렉 형태의 서버가 적층이 되면 수백 와트까지도 갈 수 있어서 그게 전기료도 전기료지만 그게 열을 발생시키니까 전체적으로 AI 서버 시스템의
열을 디자인할 때 우리가 TDP라고 해서 Thermal Design Power라고 하는 예. 이런 스펙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어떤 GPU나 CPU가 메모리 시스템을 구성했을 때 렉으로 만들었을 때 견딜 수 있는 이제 최대 전력 소모량인데 이게 어느 이상이 넘어가면 그 열을 식히기 위한 냉각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메모리 자체가 칩 하나당 몇 와트씩만 올라가도 이게 큰 부담이 됩니다. 아, 서버도 잔뜩 쌓아놓는 회사 입장에서는 아예 냉각 방식을 에어컨 다 뜯어내고 뭐 예, 야, 물속으로 넣어야 되겠다. 이제 이런 뭐 그렇게 될 수 있어서 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한 스펙이 예민하군요. 타이트합니다. 지금 아마도 뭐 정확하게 알려진 건 없지만 지금 엔비디아의 블랙웰 B100이라는 시스템이나 GB200이 서버의 최종 고객사인 메타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데서 열이 많이 나고 전력 분비가 높아서 이런 TDP의 체인지를 우려하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의 성능을 그래서 잡으려고 노력하는데 전력 많이 안 쓰는 걸로 하라는 게 그게 전기요금 좀 아끼자는 게 아니라 냉각 시스템. 전력 많이 필요한 반도체는 열도 많이 나니까. 예. 주로 이제 그 열의 대부분은 한 7, 80%는 GPU나 CPU가 전력 소비를 하고요. 나머지 한 20%가 메모리가 하는데 이 GPU나 CPU는 이제 바꿀 파운더리 방법이 쉽지 않죠. 테크의 디펜던시 한데 더 이상 저전력을 할 수 있는 이제 거의 한계가 와 있고요. 이제는 메모리 회사들한테 이제 이런 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회사는 전력 소비를 줄여야 되고 예. 또 메모리 자체의 방열을 통해서 메모리의 신뢰성을 올리는 두 가지의 큰 어려움을 갖고 있고 이게 이제 앞으로 HBM 메모리 개발 회사의 가장 큰 중요한 핵심 경쟁력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기술적인 부분도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서 이것저것 그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 제품인지는 대강 여쭤봐서 기초는 배운 것 같은데 이제 걱정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들 그 삼성 하이닉스 두 회사가 사실 나라를 먹여 살리고 있는데 업계 경쟁력을 회복하고 유지하려면 뭐가 더 필요하냐? 예전 같으면 삼성 하이닉스가 잘 됐던 이유가 적기에 리스크를 안고 과감한 투자를 좀 해서 경쟁자들을 운 좋게 또는 잘 따돌렸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던데 지금도 뭔가 설비 투자를 좀 꽤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까? 뭘 좀 하면 밤잠 못 자고 우리나라 반도체 걱정이야 하는 거를 좀 벗어날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모리 범용 제품과 이제 첨단 제품의 양극화가 이러다 보니까 레가시 제품에 대한 장비를 업그레이드하는 거에 대한 투자와 예. 아니면 HBM과 같은 장치에 더 투자할 거냐에 대한 심각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한 2, 3년 동안은 글로벌 경기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이제 멈춰놨는데 범용 제품들의 좀 더 수율을 올리고 생산성을 올리려면 신규 장비 투자나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근데 중국이란 이제 후발주자가 따라오면서 예. 우리가 투자한 만큼 우리가 보람이 효율성을 낼 수 있느냐가 좀 걱정이라서 차라리 그 비용을 고부가 가치인 HBM이나 새로운 이런 이제 제품에 투자해야 되는 거에 대한 상당한 지금 걱정거리가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또 두 글로벌 반도체 회사에 붙어 있는 소부장 업체들한테도 또 굉장한 지금 타격을 주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가 앞으로 메모리 회사의 경쟁력의 중요한 수익성과 이런 거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고부가 가치 제품의 비중이 크지 않으니까 범용 제품에서 설비 투자로 빨리빨리 앞서가는 거가 투자의 전부였는데 이제는 다 해야 되는군요. 네. 범용 제품도 무시할 정도는 아니니 반 이상이 되니 그것도 가야 되고 고부가 제품도 또 투자해야 되고 범용 제품은 근데 중국이 따라올 것 같으니까 이 투자비 과연 뽑을 수 있을 거냐도 걱정이고 네, 맞습니다. 고부가 가치는 투자 이거 넣으면 할 수는 있는 건지에 대한 기술적인 두려움이 좀 있을 것 같고 네.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은 드실 텐데 어떠세요? 교수님 하이닉스에 계셨으니까 혹시라도 뭐 삼성전자에서 사장을 해주십시오라든가 뭐 좀 살려봐 주세요 할 수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뭐 어떻게 하라고 하실 거세요? 저는 지금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삼성의 같은 경우라면 HBM은 지금 현재 공정에서의 문제점을 좀 찾아서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면 투자를 좀 과감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레가시 제품에 대한 투자는 사실 저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레거시 제품은 예전에 많이 범용 만들었던 제품들, 범용 예. 제품 그건 예. 중국이 따라올 가능성이 크니 예, 현재 시장도 안 좋은데 그 제품에 더 생산량을 늘리거나 그 수율을 올림으로써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이게 투자한 만큼의 베네핏을 찾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삼성이나 하이닉스나 좀 HBM 제품에 대한 안정적인 투자와 캐파가 늘리는 게 중요한데 다행히 트럼프 정부에서 5천억 달러의 AI 인프라 예. 투자 계획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당분간 올해 내년까지는 이러한 기조 AI 인프라 관련된 투자가 계속될 커질 테니 거예요. 앞으로 3, 4년 후에 시장에서도 HBM 수요가 앞으로도 계속 예, 당분간 될 것 같다 다행히. 예, 예. 그거는 돈만 넣기로 결정하면 돼요. 삼성 현금은 꽤 있는데 또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장비들 새로운 거 갖다 놓고 하면 좋은 제품 잘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HBM 같은 건 지금 한다고 해도 못 따라가는 것 같더군요. 제가 삼성 제품에 직접 개발 참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삼성에 어떤 지금 문제가 있는지 뭐 알 수는 예. 없습니다만 제가 하이닉스에서의 예전에 저희 2세대 제품에서 거의 유사한 문제를 겪었거든요. 근데 이때 해결책은 저는 이제 전공정 설계나 소자 공정에서 찾았지만 이게 아니라는 걸 그때 알았고 삼성이 지금 안 되고 못하고 하는 걸 하이닉스도 겪었을 테니까. 예. 그래서 후공정 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 압착 방식을 새로운 방식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과감한 투자들이 결국 캐파를 늘리고 수율과 신뢰성 품질을 확보하는 데 큰 기여를 한 거 봐서는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전략적인 방향 전환이 검토가 돼야 되는데 문제는 그럼 실력 있는 분들 어디서 찾아서 모셔와야 되겠네요.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전략적인 의사 변화가 굉장히 큰 투자를 필요로 하고 많은 리소스, 엔지니어부터 장비의 리소스가 필요한데 과감하게 이 이제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느냐. 네, 방향 설정과 그거의 실행에 대한 문제가 사실은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언제까지 이 코인들 다들 이렇게 계속할 것 같아요? 라는. 그럼요. 이런 기술이 앞으로 뭐 몇 년이나 써먹겠냐 했는데 결국에는 그렇지만 저희는 그때 엔비디아와의 어떤 개발 협업상 우리가 이제 또 성능도 잘 나오니까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할 수 있었는데 지금 삼성도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국이 많이 따라오고 있는 건 혹시 우리나라 기술자들이 중국 가서 많이 좀 알려주고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런 보도들도 꽤 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요즘 가장 느끼는 우리나라 반도체의 또 다른 위기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그게 예. 심각해요? 일부 임원이 뭐 우리나라의 설계 도면을 베껴서 뭐 갖다더니 하는 것들은 아주 지엽적인 문제고요. 결국에는 은퇴를 앞두거나 전직을 고려하는 많은 엔지니어들이 중국에서 이제 단기간에 큰 비용을 뭐 연봉 많이 주고 베네핏으로 대우 좋으면 이런 기술들이 이제 아름아름 많이 가면서 결국에는 메모리의 가장 중요한 공정 주변 회로의 이런 기술 혁신 속도가 빠른 건 결국에는 저는 한국에 있는 많은 엔지니어들 또 마이크론이나 이런 엔지니어들이 중국에서 큰 기여를 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큰 위기입니다. 그렇지만 자유롭게 전직을 하고 지금 현재 삼성과 하이닉스 간의 전직도 좀 굉장히 이제 따가운 눈총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또 다른 이런 베이스다이 파운더리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회사들이 있다면 조금 그런 분들이 국내에서 또 메모리 반도체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길을 터주는 게 사실은 중요한데 그게 워낙 막혀 있다 보니까 재취업을 할 만한데 없으니 어쩌란 말인가. 네, 그게 좀 제가 그렇다고 고급도 설계 인력들 같은 경우는 팹리스로 가야 되는데 큰 대기업을 나와서 하다가 나와서 근데 우리나라 팹리스가 뭐. 중국에 비해서 15분의 1입니다. 고급 반도체 설계 소자 인력들이 갈 데가 없다는 게 이제 큰 문제로 보입니다. 그러면 반도체 설계 산업이라고 하는 것을 꼭 그걸로 돈을 꽤 많이 벌어서가 아니라 제조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노하우가 바깥으로 새나가지 않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키우고 유지시켜야 되는 사업일 수도 있겠네요.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거는 그럼 민간이 뛰어들어서 내가 손해 적자를 감수하면서라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출신의 고급 엔지니어들이 다른 나라로 안 날아가기 위해서 우리 회사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기는 어렵잖아요. 이건 나라에서 뭘 좀 해야 되는 일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엔지니어들이 이제 팹리스 회사를 들어갔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팹리스 업체들이 지금
그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에 하나는 첨단 파운드리 공정의 비용이 워낙 비쌉니다. 소량의 제품을 많은 설계도대로 만들어 주시오 하면 우리나라는 그거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삼성전자 정도일 텐데. 삼성, 동부하이텍, SK, 그 정도? 키파운드리 예. 정도 있는데 잘 받아주지도 않고요. 어느 정도 이상의 물량이 되지 않으면 또 하나는 공정 비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웨이퍼 한 100장만 필요해서 예. 칩을 한번 시제품 만들어 보고 이제 그게 잘 되면 이런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워낙 비싸다 보니까 중국이나 대만에 있는 회사들한테 진짜 필요한 스타트업이나 벤처 회사들이 거기에서 이제 팹을 해오는데 이게 예. 너무 비용도 비싸고 국가 과제를 참여해야 되는데 외국산 팹을 이용하면 못 들어가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예 그런 규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조는 국내에서 해야 된다고 했는데 가서 번호표 뽑으면 석 달 기다리세요 이러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을 좀 국가적으로 저렴하게 기술 개발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만들어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TSMC라고 하는 회사가 그런 거 해주는 회사잖아요. 설계도 들고 가면 이대로 만들어 주시오, 100장 해주시오 하면 100장 해주고. 거기는 더 큰 회사인데 거기도 그렇게 배짱이에요? 안 해줘요? 아니면 TSMC는 물량이 작아도 성실하게 대응을 해주고요. 우리나라 파운드리는 왜 안 해줍니까? TSMC만큼도 못한다고 하던데. 도대체 TSMC라는 회사가 어떤 기술 경쟁력으로 이 자리에 왔는지를 좀 면밀하게 분석해 본 네. 적이 있습니다. 예. TSMC는 결국에는 전 세계 수많은 어떤 조그마한 팹리스라고 해도 물량이 작고 아주 까다로운 공정을 요구해도 이거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레시피들이 그러니까 또 우리를 보면 요리 방법이죠.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전체적인 큰 물량을 유지하거나 생산 일정을 맞추는데 거의 피해를 입히지 않고도 잘 할 수 있는 어느 공정을 하다가 새로운 소량 제품의 그 공정이 오면 그 장비를 바로 교체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잘 돼 있습니다. 회사 내부에 예. 그렇게 하면서 생긴 노하우도 또 큰 고객 맞춰서 할 때도 또 활용되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그러려면 작은 고객 100개만 할게요. 뭐 50개도 돼요, 아저씨라고 물어보는 고객한테도 응대해 줄 수 있는 그러면서도 기술력이 풍부한 엔지니어들이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건 콜센터에서 받아줄 수 있는 건 아닐 테니까. 예, 그래서 TSMC를 많은 분들이 제조회사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설계소자 엔지니어들이 훨씬 더 강력하게 상담해주고 하는. 수많은 글로벌 팹리스 업체들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인적 역량이 풍부한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 팹리스 회사들이 큰 고객 위주로 몇 개 위주로 다 하다 보니까 대응이 안 되는군요. 예, 그런 대응이 안 되는 게 사실 문제고 그 말은 그래서 그런 직원 많이 안 뽑아놨다는 얘기인데. 예, 뽑아놔도 일 잘하면 메모리로 다 데려갑니다. 잘 되는 쪽에 더 잘 되는 쪽에 더 좋은 인력 그러다 보니까 제가 듣기로는 그래서 예. 그러다 보니까 아직 어려운 사업이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엔지니어들은 가급적이면 조금 더 각광받는 메모리 쪽에 가고 싶어 하고 예. 그래서 또 많은 우수한 인력들이 거기서 나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성과가 나오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게 아닌가. 삼성전자가 그 파운드리만 하는 게 아니라 제조 전문 업체만 하는 게 아니라 휴대폰도 하고 메모리도 하고 다양하게 하다 보니 제조하는 그 부서에서 잘하는 직원들이 자꾸 빠져나갈 수가 있군요. TSMC는 거기 계속 남아 있는데. 제가 그 내면을 뭐 제가 거기 그럴 수도 일해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그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듣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 2025년 1월에 궁금한 건 특히 이제 주식 투자하는 분들도 많으니까 이제 삼성전자 주가는 잘 안 오르고 하이닉스는 뭐 이번에도 실적 나온 게 뭐 놀랍더군요. 문제는 놀라운 만큼 주가도 꽤 많이 올라 있어서 앞으로 HBM이라고 하는 이 상품이 어떤 운명을 겪을 것인가. 내년에도 수요가 있으면 계속 하이닉스가 잘 나갈 거냐 아니면 하이닉스에게도 꽤 많은 도전이 있을 거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이거는 뭐 업계 전문가에게 여쭤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서요. 앞으로 하이닉스가 어떤 숙제나 어떤 도전이 있을 걸로 보십니까? 하이닉스한테는 두 가지 측면에서 기회가 되는 측면과 위기가 되는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AI 인프라가 사실은 지금 저희 초기라고 저는 봅니다. 아직 성숙기에 들어가기는 한참 멀었고요. 이 AI 인프라에서 핵심적인 부품이 바로 HBM 메모리이기 때문에 그동안 잘 쌓아놓은 HBM 메모리 기술을 가지고 예. 생산성과 효율을 높이면 아마 하이닉스한테는 당분간은 아마도 제가 볼 때는 내년까지는 인프라와 기술과 이걸로 충분히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예. 기본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뭐 올해 물량 전체를 다 수주를 받아놨다고 예.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캐파가 들어올 게 없다. 오히려 이제 더 많은 요구를 하게 되면 엔비디아가 요구하게 되면 익스트라 페이를 내야 되는 돈을 더 상황이다 내든가. 보니까 왜냐하면 캐파도 없는 이미 다 1년짜리 캐파가 다 차 있는데 더 예. 하려면 하이닉스가 뭔가 손해를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페이먼트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백업 솔루션으로 반드시 들어오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아직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예. 그런 면에서는 엔비디아는 삼성을 그렇게 하길 바랄 거고. 예. 예. 그런 면에서 하이닉스는 굉장히 올해는 큰 기회가 될 것 같고요. 내년은 제가 볼 땐 이제 그런 기회와 더불어서 위기라고 또 고려해야 되는 게 네. 이제 HBM의 버전이 달라집니다. 큰 변화가 바로 HBM 1세대에서 2세대로 갈 때가 가장 큰 변화였고요. 2세대부터 3세대, 4세대, 5세대까지는 2세대, 3세대 때의 기술과 아까 후공정 기술들이 다 유효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6세대 HBM4에서는 기술의 변화가 너무 심합니다. 예를 들면 D램이 이제 HBM이 셀을 저장하는 다이도 있지만 밑에 베이스 다이라고 해서 로직 다이가 있습니다. 예, 적층되어 있는 D램을 컨트롤하고 컨트롤러와 직접 연결하는 명령어를 전송하거나 제어하는 칩인데 이 칩이 더 이상 D램 공정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SK 하이닉스는 보도에 의하면 대만의 TSMC와 협력을 해서 예. TSMC의 공정에서 제조를 하겠다고 하고 있고 삼성은 지금까지는 하이닉스가 그냥 만들었던 거예요. 예, 5세대까지는 다 아파트로 치면 관리사무소 같은 느낌인데 예. 지금까지는 아파트 건설하던 건설회사가 관리사무소도 다 지었는데 관리사무소를 이젠 보통 건설회사는 못 짓고 네. 왜 못 짓게 됐어요? 왜 못 만들게 됐어요? 하이닉스는 5나노, 7나노 이하의 파운드리 공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충은 할 수 있는데 아주 정밀한 기능을 요구하는 걸로 하면 예. 어려워졌구나. 그래서 이제 이 파운드리 기술이 없다 보니까 예. 제 개인적으로 제일 좋은 건 삼성 파운드리를 쓰면 좋겠지만 삼성이 지금 3나노까지 지금 개발하고 있으니 예. 지금 현재 베이스 다이에서 요구되는 테크노드가 예. 처음에는 뭐 7나노부터 시작해서 5나노, 최근 뉴스에 보면 3나노로 해야 되는지 퍼포먼스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SK 자체에선 구할 수 없으니 이제 예. 삼성 파운드리를 쓰면 삼성에 제일 맡기든 TSMC에 맡기든 전문 제조업체에 맡겨야 되는 일이 벌어졌다 좋고, 이제. 예. 근데 대안으로 이제 가장 파운드리 쪽에서 가장 앞서 있는 TSMC를 선택한 것 같고요. 예. 삼성은 반대로 자체로 파운드리 공정을 HBM4의 베이스 다이를 하고 자체 셀 공정까지 해서 지금 현재의 베이스 다이와 코어를 다 자체 개발하는 수 있는. 역량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아파트는 잘 만들고 관리사무소는 이제부터는 맡겨야 되고 삼성은 오히려 관리사무소는 우리 앞으로도 잘 만들 수 있는데 아파트 쌓아 올리는 게 되게 힘드네. 라는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군요. 네. 그래서 누가 이제 이 세계에서 승자가 될지는 이제 나와봐야 되는데 문제는 베이스 다이와 메모리 다이를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TSMC의 베이스 다이와 하이닉스의 코어 다이를 연결해서 이제 하나의 HBM 칩으로 양산하다 보니까 예. 예상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희겁이라든지 제조라든지 원활한 수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검증이 좀 필요하고요. 그러다 보니 하이닉스에서 다 만들어서 납품하는 걸 TSMC까지 가서 만든 관리사무소 사와서 붙여서 또 팔아야 되니까. 예. 그래서 이제 변수가 하나 더 생긴 거고요. 근데 그게 그렇게 큰 문제예요? 그럼 그냥 사다 붙이면 되지? 뭐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지만 예. 이제 양산을 하다 보면 많은 이제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메모리 회사 자체의 이슈라면 공정을 체인지한 거나 뭐 장비를 간단하게 바꿔서 해볼 수 예. 있겠지만 다른 회사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TSMC가 밝히고 하는 문제들이 문제가 생기면 사실 쉽지 않을 그 해결책을 찾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TSMC가 일부러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하이닉스 골탕 먹이려고 하면 아유 우리 저 야근해도 안 돼서 이거 한 달에 한 개밖에 못 만들어줘요. 모르겠어요. 우리도 아유 바빠 내일에 전화해라고 전화 끊으면 하이닉스는 수주는 수주대로 받아놓고 아파트는 다 지었는데 관리사무소가 보급이 안 돼서 분양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겠네요. 제가 직접적으로 경험한 거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제가 HBM 옛날에 개발을 할 때 결국 SIP라고 하는 실리콘 인터포저 시스템인 패키지 하는 공정에서 불량이 생겼는데 예. TSMC는 전혀 문제 없다. 하이닉스 문제라고 해서 6개월 이상을
다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누구 문제였어요? 저희 CEO가 직접 젠슨왕까지 찾아가서 TSMC가 같이 공동으로 분석을 하게 열어주는 바람에 해결 원인을 찾아보니까 저희 메모리 문제가 아니었던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거의 6개월 이상을 개발을 못했던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때 힘들었는데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어떻게 잘 양사가 잘 협업해서 해낼 수 있느냐가 그런 이제 변수가 나타날 수도 있다. 예, 별거 아닌 문제였는데도 그게 큰 대단히 심각한 문제였고 저희 HBM 사업 자체를 접을 뻔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슈들이 좀 생기지 않아요. 생각보다 심각하군요. 예, 근데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그래서 전부 다 하이닉스가 에이 그래서 귀찮아 우리가 다 만드는 게 속편해서 만들었다는 건데 예. 올해 내년 이후에는 좀 더 첨단 공정이 들어가서 이거는 외부에 맡겨야 돼라는 걸로 바뀐 이유는 뭐예요? 클라이언트들이 더 첨단 제품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까? HBM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4로 가면서 네. GPU하고 연결하는 데이터 채널 수가 2배로 1024개에서 2048개로 늘어나면서 예. 12개 이상, 12단, 16단 이상에서의 많은 칩에서 나오는 신호를 예. 디램 테크의 같은 테크로는 패턴 덴시티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디램이 개발하고 있는 게 12나노, 11나노 공정인데 네. 이제 그보다 훨씬 스케일링을 해야 되고 결국 5나노 정도 돼야지 그 많은 신호들을 가능하니까. 베이스 다이에 다 모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관리사무소는 그런 디램에서 나오는 신호들을 다 모아서 고객한테 연결해주는 쪽인데 이쪽에 패턴 덴시티가 너무 높아서 기존의 디램 공정으로 할 수 안 없다 된다. 보니까 그리고 또 여기가 또 이제 점점 에너지를 전력 소비가 많아지고 그게 점점 중요해지겠군요. 예, 그래서 이 베이스 다이의 테크놀로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 말은 지금까지는 엔비디아에 가서 저 하이닉스 왔습니다. 그러면 어휴 여기 앉으세요 하고 굉장히 대접도 잘해주고 예, 어떻게 좀 일 좀 잘 되고 있어요. 뭐 할 텐데 이제는 그 병목을 하이닉스가 아니라 그럼 TSMC가 쥐게 된다는 뜻이네요. 정확한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능과 제어가 다 베이스 다이에 있다 보니까 파트너로서 메모리 회사가 베이스 다이와 코어 다이를 다 하는 것보다는 훨씬 예. 더 약화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럼 가격에도 그쪽 부가가치가 더 쌓이겠는데요. 똑같이 그 엔비디아가 100만 원 주고 사면 더 비싸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하이닉스가 100만 원 다 벌었는데 여기에서 관리사무소가 50만 원이에요. 해버리면 그 돈 줘야 되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리스크들이 앞으로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삼성같이 자국 국산에서 다 메모리 업체가 그걸 다 해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래도 삼성이랑 협력하는 게 마음 편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그렇죠. 달려가기도 편하고 예, 공정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같이 해결하고 말도 이렇게 찾을 통하고. 수도 있고 1년 내내 이제 HBM을 생산하다 보면 어떤 중간에 어떤 장비 체인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 쉽게 우리의 요구사항을 우리가 이제 메모리 성능이 안 나와서 원인을 찾아보니 파운드리 공정에 어디가 문제가 있더라 하면 이거를 잘 오픈해서 할 수 있는데 지금 TSMC 같은 경우는 절대 그런 걸 오픈하지 않거든요. 내부 그게 걔네들의 가장 큰 경쟁력이자 노하우다 예, 보니까 예.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파운드리 회사가 좀 메모리 회사와 같이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볼 땐 삼성 파운더리가 그걸 좀 오픈해서 하면 새로운 스타트업을 하는 입장에서도 삼성 파운더리에서 뭐 HBM이 앞으로 이제 HBM이 아마 앞으로는 엣지 향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단말기 쪽으로 이제 모바일 폰이나 뭐 데스크탑이나 이런 쪽으로도 이제 지금보다는 훨씬 거기도 쌓아야 되겠죠. 난이도가 이제 난이도가 필요하면. 낮지만 범용 디램처럼 갈 건데 이런 걸 하기가 용이한데 이제 하이닉스 같이 TSMC에 가게 되면 그런 사업을 같이 이렇게 메모리를 활용하기가 되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삼성하고 하이닉스하고 좀 서로 친하게 지내면 되겠네요. 합병까지야 좀 그래도 그러면 삼성은 그 말씀하신 파운드리 기술을 주고 또 하이닉스는 삼성이 못 갖고 있는 거 서로 줘서 뭐 합작 회사를 만들든 좀 그런 상상을 하면 될 텐데 이게 서로 또 다른 회사고 주주도 다르고 그래서 쉽지는 않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국가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뭐 안 되면 어느 회사든지 다 쓸 수 있는 뭐 공공 팹 개념의 어떤 팹 바운더리를 서비스를 그러니까 뭐 범용 바운더리가 아니고 예. 특수한 HBM 베이스 다이라든지 앞으로 그거와 연관돼 있는 에이직 칩을 개발할 수 있는
Hband 기반의 어떤 파운드리를 지금 검토할 시기가라고 생각합니다. 하이닉스가 그냥 파운드리 사업을 하면 안 됩니까? 초기 삼성도 투자 비용이 너무 앞이 많아서 너무 돈 비쌉니다. 많이 들어서 예. HBM은 말씀하신 그 부분이 앞으로 2026년, 27년 되면 다가올 가장 큰 고민거리예요. 예. 그거 정도입니까? 예, 제가 바라볼 땐 제가 뭐 삼성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삼성 입장에서는 지금 HBM3E까지 예. 고객들로부터 어떤 완벽한 솔루션을 제공했다라는 에비던스가 없다 보니까 예. 이제 HBM4 6세대에서 한 번에 이렇게 이제 1등으로 올라가겠다는 전략이 과연 이제 될지는 사실 의문입니다. 그래서 그 더더욱이나 삼성과 하이닉스가 좀 그런 부분에 서로 협력하고 하는 예. 것들은 상당히 두 회사 양쪽 모두한테는 의미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주도권이 TSMC로 갈 가능성이 여기서 자꾸 보인다. 네. 그게 제일 걱정이신가 봐요. 그 현직에 계실 때 TSMC 때문에 고생했던 악몽이 아직도 계신가 예. 봅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 인터뷰에 나온 이유도 제가 HBM 뭐 했다 자랑하려고 나온 게 아니고 이제 HBM4 제품에 오면서 양쪽 회사 다 모두 이제 상당한 리스크를 챌린지 해야 되는데 예. 국가적인 차원에서라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뭐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교수님은 하이닉스에서 HBM 기술을 실제로 개발도 하시고 관여하셨던 분인데 삼성전자 가서 일하시는 게 지금은 불법입니까? 혹시 그런 규제가 있습니까?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 계약 관계는 있을 수 있겠군요. 예, 제가 나올 때 이제 아, 이런 게 있어서 여쭙는 이유는 그냥 교수님이 하이닉스한테 가서는 당신들도 삼성이랑 협력하시오. 안 그러면 나 삼성한테 다 가르쳐준다라고 하시고 삼성한테도 가서 하이닉스랑 협력해라. 그럼 내가 기술 가르쳐주는데 안 그러면 안 가르쳐준다. 지금 내가 안 가르쳐주면 국내에서 아무도 못 가르쳐줘라고 하면 둘이 야 이거 좀 만나야 되는 거 아니야 하고 만날 것 같은데요. 저에 대해 너무 과대평가하시는 겁니다. 하여튼 두 회사가 다 많이 고민들을 하고 있을 거고요. 접점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옛날에는 이 디램이라고 하는 게 그냥 뭐 없어서는 안 되는 거지만 그냥 하나 추가로 사서 하면 되는 뭐라고 할까요? 옷으로 치면 모자는 그냥 따로 사서 그냥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점점 제품들이 복잡해지고 또 디램에서 하는 일을 칩과 연결하고 원활하게 해야 되다 보니까 옷에 모자 달려 있어야 되고 모자 전문으로 만드는 업체는 이게 자꾸 시장이 사라질 수도 있는 거고 어디 종속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막연하게 듭니다. 기술은 잘 모르지만 오늘은 HBM을 개발한 주역 중에 한 분이면서 또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언론 접촉을 거의 안 해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그 동아대 심대영 교수 오랜만에 저희가 어렵게 모셔서 이야기 들었습니다.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이제는 싸울 때 아니다. 지금 굉장히 지금 경쟁 치열해지고 아주 살벌해지고 있으니까 심각한 이야기 좀 나눠야 된다라는 이야기 전해주려 오셨다니까 관계자분들 들으시면 또 하겠죠. 예, 고맙습니다. 어디 저희도 또 궁금한 거 있을 때마다 인연 맺었으니까 종종 와서 알려주세요. 저희도 삼성 하이닉스 서로 손잡고 하라고 이리저리 압력을 좀 넣어보겠습니다. 동아대학교 전자공학과 심대용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